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국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와 관련된 여행지는 북한강 강변길입니다. 경춘선이 지나는 대성리역과 청평역 사이의 북한강 강변길은 도보 여행자들에게 인기 있는 산책 코스랍니다. 살랑살랑 강바람을 맞으며 걷는 막바지 길목인 청평역 인근에는 조선시대 정치가인 김육을 기리는 추모비가 있는데요. 김육은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팍팍 덜어준 대동법을 확산시킨 1등 공신이랍니다. 어느 시대나 나라 살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은 그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하는 문제에 민감한데요. 조선시대엔 전세, 역, 공납으로 나눈 세 가지 형태의 세금이 있었습니다. 전세는 땅에서 거둔 수확물의 10%를 내는 토지세고요. 역은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국방에 참여하는 것이고, 공납은 나라에 필요한 물품을 각 지방마다 특산물로 바치는 것이랍니다. 전세는 땅 소유자가 자신이 번 만큼 내는 것이니 당연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역은 좀 달랐는데요. 징집 대상자인 16세에서 60세 남자들 중에서 현직 관료, 이품 이상의 전직 관료, 성균관이나 지방향교 학생, 천민은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직 관료는 이미 나랏일을 한다는 이유로, 전직 고위층은 국정자문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은 장차 과거 시험을 통해 나랏일을 할 후보자란 이유로 면제받은 반면, 천민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해서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저 평민들만 동원되는 역은 그나마 몸만 쓰면 되는 것이었지만, 서민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세금은 지역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이었습니다. 공납은 무엇보다 빈부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세금으로 수만 평의 논밭을 소유한 부잣집이든 땅 한 쪼가리 없는 가난뱅이든 집집마다 똑같이 할당됐답니다. 자, 상주는 곶감, 영광은 굴비 하는 식으로 지정된 특산품은 종류가 수백 가지였는데요. 그 중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엉뚱한 특산품이 배정되는 경우도 많았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 농산물과 수산물은 해마다 생산량이 들쑥날쑥했으니 흉작일 때는 할당량을 채우느라 급급했다네요. 그러니 엉뚱한 품목을 지정받은 백성들이나 흉작으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지방에 가서 사다 바쳐야 했는데요. 이런 불편함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박납이랍니다. 이는 때마다 물품을 사러 다니기 힘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박납업자가 해당 물품을 납부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건데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안인 듯 싶지만 실상은 백성의 고열을 쥐어짜는 것이었답니다. 당시 관청에서 세금 징수 업무를 맡은 이들은 대부분 아전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전에겐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기에 이런저런 잡무를 처리해주고 수고비를 받는 게 관행이었답니다. 그야말로 인정상 주는 것이기에 당시 그 관행을 인정이라 일컬었는데요. 박납업자들은 그런 아전에게 인정을 듬뿍 베풀면서 이런저런 농간을 부렸답니다. 자신들이 대납한 물품 원가의 몇 배를 수수료로 받았고, 아전은 그런 박납업자로부터 꼬박꼬박 엄청난 뒷돈을 챙겼답니다. 때문에 엄청난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백성들이 해당 특산물을 직접 구해오면 아전은 멀쩡한 것도 불량품이라고 퇴짜 놓으면서 인정을 가장 많이 베푼 박납업자 물건만 사오라고 했으니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물품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니 박납은 정상적인 세금 납부도 못하게 한 그야말로 부정부패의 전형이요, 정경유착의 원조였던 겁니다. 문제는 공납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괴물 같은 세금을 견디지 못해 야반도주하는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나라 살림도 점점 쪼그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종 때 조광조를 비롯해 선조 때 율곡 이이 등이 박납 폐단을 막기 위해 쌀로 납부하자는 수미법을 제시했지만 실시되진 못했습니다. 다양한 특산물을 쌀로 통일해서 납부하기 시작한 건 광해군이 즉위한 해인 1608년입니다.
공납일체를 쌀로 바꾸고 집집마다 똑같이 거두던 것도 소유한 토지에 따라 부과하면 나라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원익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게 바로 대동법의 시초랍니다. 하지만 대동법은 정작 농토가 많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확대되진 못했는데요.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양반 지주들과 박납으로 특혜를 보는 이들이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동법 확대 실시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정착시킨 사람이 바로 김육입니다. 양반 지주들이 죽어라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죽을 때까지 대동법을 외친 건 자신이 뼈저리게 겪은 삶에서 비롯된 거랍니다. 1580년생인 김육의 청춘 시절은 불우했는데요. 13살 되던 해에 터진 임진왜란 중에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졸지에 소년가장이 됐고 전쟁이 끝난 후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홀로 동생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런 김육은 이후에 과거에 합격해서 성균관에 입학했고 이듬해엔 27살 노총각으로 결혼도 했지만 5년 뒤에 뜻하지 않은 변을 당했습니다. 성균관 문묘에 올릴 명단을 놓고 당시 광해군 집권 세력 우두머리인 정인홍과 맞서 싸우다 퇴학당한 건데요. 성균관에서 쫓겨나는 건 사실상 벼슬길이 막히는 거였답니다. 그로 인해 김육은 1613년 지금의 추모비가 있는 마을로 와서 숯을 구워서 팔면서 생계를 이어갔지만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다네요. 그렇듯 하루하루 힘겹게 살던 김육에게 의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 직후 광해군 세력에게 미운털이 바뀌었던 이들을 불러들이면서 김육 또한 의금부 도사로 차출된 겁니다. 한양을 떠난 지 10년 만이요 44살 늦은 나이에 처음 얻은 벼슬이랍니다. 그런 김육이 본격적으로 대동법을 건의하기 시작한 건 병자호란이 끝난 뒤부터입니다. 1638년 충청도 관찰서로 부임한 김육의 눈에 들어온 건 날이 갈수록 궁핍해져가는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인조정권은 백성들을 위한답시고 토지세를 대폭 낮춰주었지만 사실 이것은 토지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은혜로운 혜택이니 부자 관료들의 음흉한 꼼수였던 겁니다. 그렇게 부자 감세로 인해 공납 비중이 높아지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박납업자의 수수료를 견디다 못해 나중에는 마을 사람 대부분이 도망치는 일도 벌어졌답니다. 때문에 백성들 구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 여긴 김육이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인조반정 공로로 토지를 두둑하게 챙긴 관료들에 의해서 번번이 묵살됐습니다. 결국 극성스런 신하들 때문에 미적대던 인조가 죽은 1649년 김육은 70살이었는데요. 이쯤 되면 관직에서 물러나는 게 관행이지만 왕위를 물려받은 효종은 김육을 우의정에 임명했답니다. 이에 김육이 3번이나 사직서를 올렸지만 효종이 받아들이지 않자 대동법을 시행하려면 나를 쓰고 그럴 마음이 없으면 노망난 늙은이로 여겨 내치시오 라는 조건을 내걸었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실상 조정을 쥐락펴락하는 이조판서 김집이 김육이냐 김집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며 효종을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사직서를 내밀며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사실 효종에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천하의 간신인 김자점의 밀고로 청나라 정벌 계획이 탄로난 겁니다. 이때 당시 영의정인 이경석이 왕은 모르는 일이라며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유배가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정작 청나라 정벌을 주장했던 김집 일파들은 이러한저런 핑계로 고향으로 가버렸답니다. 이에 붕괴한 효종이 이경석을 대신해 김육을 영의정에 앉히면서 마침내 충청도에서도 대동법이 실시됐습니다. 그러자 김육은 대동법을 호남으로 확대하자며 효종을 다그쳤는데요. 대동법 시행으로 충청도 백성들이 살만해지자 전라도 소작농들이 대거 충청도로 옮겨가는 바람에 일손이 모자란 전라도 수확물이 그만큼 팍팍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동법이 더 절실했던 김육은 죽음을 앞둔 79살 때 손자를 불러 마지막 상소를 받아 적게 했는데요. 호남 대동법 추진에 적합한 관료를 추천하니 얼른 시행하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며칠 뒤 자식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도 김육은 대동법이 잘 진행될 거란 말을 듣고서야 눈을 감았다네요.
대동법의 아버지라 일컫는 김육은 국무총리급인 영의정에 오른 뒤에도 남루한 초가집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 김육이 사라지자 김육 같은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탄식하던 효종은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 대동법을 실행했답니다. 그렇게 김육이 불씨를 살린 대동법은 효정의 뒤를 이은 현종 때도 양반지주들의 결사반대 속에 여론조사까지 해가며 간신히 전라도 전역으로 확대됐고 숙종 때인 1708년이 되어서야 전국에서 시행됐습니다. 광해군 때 시행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기까지 무려 100년이 걸린 건 가진 사람은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적게 내는 대동법이 부자 관료들에겐 끔찍한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대동법은 민생을 안정시키고 박납의 폐단을 막아 나라 수입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수공업 발달에도 기여했답니다. 그러니 대동법을 시행하니 백성들은 밭에서 춤을 추고 개들도 아전을 향해 짖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돌았답니다. 김육이 평생 대동법을 부르짖은 건 그 스스로가 쌀 한 톨, 보리 한 줌이 아쉬웠던 민초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도 민생은 뒷전이고 그저 자신들의 배만 두둑하게 채우려는 정치인들이 어디 한둘인가요? 그러니 살짝 이렇게 외쳐보고 싶네요. 김육 어르신 다시 좀 태어나 주세요. 끝. 구독, 좋아요, 호랑이가 부탁해요.